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번 시간에는 4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 교재 352페이지에 있는 4번. 자,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2022년 5월 상품 관련 자료입니다. 5월의 매출 원가와 5월의 상품 재고 자산은 얼마인가? 단 상품은 단일 품목이고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월말 결산을 한다 이랬습니다. 자, 선입 선출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5월 초에 상품이 1000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초 재고죠. 5월 5일 날 매입이 2000개 있었습니다. 자, 5월 25일 날 매출이 있군요. 자, 그러면 그 밑에 5월 말 실제 상품은 400개가 있다. 수량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정상 감모에 해당이 된다. 정상 감모는 모두 매출 원가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질문이 두 개예요. 매출 원가가 얼마냐 하는 것과 재고 자산은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 원가를 우리가 매출 원가를 계산하고 또 재고 금액을 계산할 때 이런 경우는 요 2,500개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 감모를 매출 원가에 더해 주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선입선출이니까 2,500개의 매출이 여기 1000개 이거 매출 원가에 들어가야죠. 1000개 1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이죠. 그 다음에 1500개는 120원짜리입니다. 여기서 1500개만 120원이 원가예요. 그러면 1500개 곱하기 120원을 하면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기를 계산해 보세요. 1500개 곱하기 120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8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뭐가 와야 되냐면은 감모 손실.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00개가 있는데 판매 가능 수량이 3000개인데 2500개를 매출했으면 장부상 500개의 재고가 있는 건데 실제 재고는 400개입니다. 그러면 감모 손실은 100개죠. 이 100개가 모두 매출 원가로 봐야 된다. 정상 감모니까. 예. 이 100개의 재고는 5월 5일께 남은 거예요. 5월 5일께. 아니요, 그렇죠. 5월 5일께 재고로 남은 거예요. 지금 500개 재고라는 건. 그러니까 5월 5일 거 재고 금액을 계산하면 돼요. 120원. 자, 그러면 100개에다가 120원을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2,000원이 나오죠. 네, 이 세 개의 금액을 모두 더하면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더하면 28만 원, 여기까지 더하면 29만 2천원이 되는군요. 자, 1번에 답이 있네요. 매출 원가 29만 2천원. 네, 반영을 했죠. 지금 재고 여기 100개 재고자산 감모 손실. 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나요? 5월 말에 시가가 5월 말에 시가 요거예요. 시가 단위당 시가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120원이 110원으로 됐기 때문에 평가 손실이 또 10원이 발생하는군요. 자,
그거 빼먹을 뻔했네요. 잘 보셨네. 저 몰랐습니다 이게. 자 110원이니까 요 120원인데 10원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재고가 몇 개예요? 400개죠. 예, 요게 평가 손실입니다. 그러면 4,000원이 평가 손실이네요. 4,000원을 더 더해야 되겠네요. 29만 6,000원 평가 손실 4,000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네, 잘 보셨어요. 요거를 제가 또 놓쳤습니다. 29만 6,000원이 돼야 되겠네요. 이거에다가 요 4,000원을 더해줘야 돼. 답은 2번입니다. 이게 저가법을 선택하는 거니까 둘 중에 제일 낮은 금액을 선택해서 대입해 주는. 저가법으로 평가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500개의 재고, 장부상 500개의 재고는 요 120원이 재고로 남은 거죠. 선입선출이니까. 그런데 시가가 지금 11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으니까 110원으로 재고자산을 잡아야 돼. 그러려면은 한 개당 10원씩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매출원가 비용으로. 그래서 한 개당 10원씩이니까 우리는 지금 실제 재고가 400개예요. 400개를 곱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매출 원가. 그래서 감모 손실 12,000원, 재고자산 평가 손실 4,000원, 그리고 실제 있는 장부상 재고 매출원가, 매출원가 요거 장부로 계산한 매출원가 28만 원. 요걸 다 더한 거죠. 만약에 네. 그 월말에 시가가 올랐을 때 상관없는 거죠. 올라갔다면은 120원보다 높다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이건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시가를 120원으로 적었다든가 시가가 130원이라든가 120원 동일하거나 높다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답이 1번이고 지금은 2번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재고자산은 계산 안 해도 매출원가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답을 판단하시면 돼요. 네. 요거 평가 손실 때문에 좀 까다로웠군요. 그래서 문제를 항상 쉽게 보면 안 돼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요걸 좀 제가 놓칠 뻔했어요. 시가가 110원이다. 요거. 자, 그러면은 또 다시 우리가 풀어야 될 순서가 13번이었어요. 번호를 까먹었어. 네. 자, 13번으로 가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은 대금 회수 시점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아니죠. 대변의 상품 매출 잡고 제품이면 대변의 제품 매출 잡고 차변의 미수금 잡는 거예요. 할부 판매도. 그래서 수익은 인도 시점에 잡는 겁니다. 수익은 인도 시점에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을 잡을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잡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회수 시점으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수익의 인식 시점은 회수 시점이 아니다. 인도하는 시점입니다. 1번 틀렸어요. 자, 2번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용역은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3번 적송품은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수탁자가 마지막으로 팔아야 그게 매출액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상품권은 고객에게 판매한 때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고객이 물건과 교환을 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예,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팔면 전부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랬다가 상품권이 백화점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상품 매출 인식합니다. 1번이 틀렸다. 자, 다음에 15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12월 말 연말연시 선물 구입 계획서의 일부이다. 선물 구입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때 차변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게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선물용 점퍼를 구입했습니다. 매출거래처 선물용, 접대비, 불우청소년 선물용, 기부금, 생산직 종업원 선물용, 복리후생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접대비, 기부금, 복리후생비를 답에서 찾아보면 1번이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질문하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까 김한나 씨까지 질문해보고 김은주님. 김은주님 계시죠? 네. 이 데이터에서요. 판매 관리비는 얼마일까요? 지금 여기 요거 100만 원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더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판매관리비는 100만 원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복리후생비는 판매관리비를 아니라고 제가 했을까요?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로 배우셨죠? 예, 이건 제조경비입니다. 제조원가에 관한 복리후생비예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가 500번대 복리후생비가 있고요. 800번대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그래서 800번대 복리후생비는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 쪽으로 들어가고 500번대 복리후생비는 제조원가 명세서의 제조경비에도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제조원가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판매관리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만 원. 네. 250이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알아주세요. 왜냐하면 생산직 종업원의 선물용 비용은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복리후생비입니다. 그건 판매관리비라고 하면 안 돼요. 제조원가 또는 제조경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조원가 쪽에서 실무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조원가 명세서를 들어가 볼 일이 없는데 나중에 우리 실무할 때 제조원가 명세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제조경비 해가지고 임금, 생산직 종업원의 그 인건비를 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임금. 또 급여를 쓸 수도 있어요. 500번대 급여. 하여튼 코드가 500번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퇴직급여도 500번대가 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500번대, 여비고통비도 500번대, 접대비도 500번대가 있어요. 아니, 접대를 매출처를 접대할 텐데 어떻게 500번대 접대비가 있느냐? 구매처를 접대하면 500번대 접대비입니다. 구매처. 구매부서가 원재료를 조달하는데 원재료 지금처럼 뭐 전쟁이 나고 막 이러면은요, 뭐 우크라이나에서 만약에 뭐 어떤 원료를 우리가 사와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수입길이 막혔어요. 그러려면은 다른 수입처를 알아보니까
어디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알아보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수입사항들을 접대해야 되겠죠. 그런 접대비는 제조원가로 들어갑니다. 판매 활동이 아니에요. 제품 생산하는데 원재료가 없으면 제품 생산을 못하죠. 그래서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대비도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접대비가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공장의 어떤 설비 같은 거를 유지 관리하는데 우리가 공장에 뭐 설치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갑이 되는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공급자가 많으면 우리가 접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그 기계가 특정 회사 아니면은 그 기계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반대 입장이 돼요. 쓰면 사용을 하는 사람이 갑이 아니라 공급하는 사람이 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기계를 고치면서도 거기에 엔지니어들 오면은 접대해 줘야 돼요. 예. 그래야 다음에 뭐 우리가 그 수리 의뢰, 기술 협조 이런 걸 할 때 잘 해주거든요. 그 기술자들 오면은 식사 같이 대접하고 합니다. 그게 다 접대비입니다.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접대비. 자, 그래서 이건 판매관리비, 이건 영업의 비용, 이거는 제조원가이다. 또는 제조경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16번이 아니라 17번으로 가야죠. 홀수록 쭉 가요. 홀수록. 다음의 지출 항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거래처 직원과 회식. 무슨 비용이죠? 접대비, 전기요금, 전력비, 사무실 월세, 임차료 되겠네요. 네. 자, 접대비, 전력비, 임차료를 1번이 아주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다른 건 있나요? 없네요. 1번을 답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번. 자, 우리가 과거에는 말이죠.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수도 광열비로 포함해서 처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접대비는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월세를 우리가 임차료 하면 돼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은 지급 임차료 이런 계정 과목을 현재는 안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썼던 계정 과목이에요. 지급 임차료. 예. 임차료는 당연히 지급하는 겁니다. 예. 임차료는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임차료 계정 과목을 아예 안 써요. 받는 회사는 무슨 계정 과목을 쓰죠? 예, 임대료. 임대료. 그러니까 임차료는 비용이고 임대료는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정된 계정 과목은 말이죠. 수익에서는 그냥 임대료를 쓰기 때문에 임차료를 뭐 지급 임차료, 수입 임차료 이렇게 구분을 안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썼던 시절이 있었어요. 수입 임차료, 지급 임차료. 지급 임차료는 임차인이 쓰는 계정 과목. 임대인은 수입 임차료. 계정 과목이 임차료를 같이 썼는데 지금은 임대료로 구분이 돼 있죠. 자, 어쨌든 1번밖에 여기서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1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2년도 12월 31일 수정 후 잔액시산표 중 손익계산서 관련 계정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22년도 손익계산서당 영업이익 얼마냐?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관리비를 빼면 됩니다. 자, 매출액이 여기 있고요. 매출 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판매관리비만 고르면 되는데요. 급여, 판매관리비, 대수상각비, 판매관리비. 네, 여기까지 빼주면 되죠.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빼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빼보십시오.
네, 3번이군요. 네. 영업이익은 3번 2,491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영업이익은 이건데 계산기를 더 계산해가지고 양송이님한테 한번 박주영님 오셨나요? 네, 박주영님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주영님, 법인세 차감전 이익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면요, 법인세 차감전 이익은 얼마인가요? 계산기 잡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영업이익은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판매관리비까지 뺀 게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이익은 여기까지 반영해야 됩니다. 아까 영업이익이 이만큼이었죠. 계산해봤어요? 법인세 차감전 이익은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뺍니다.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뺍니다. 영업의 수익 하나 있고 영업의 비용 하나 있네요. 더했다 빼면 돼요. 이게 나올 텐데 1291만 원. 자, 아까 영업 수익이 이거였잖아요. 2491만 원. 그러면 2491만 원에다 요 영업의 수익, 이자 수익 500을 더해요. 그러면 2991만 원이잖아요. 2991만 원. 거기에서 요걸 빼요. 이자 비용 1700. 비용이니까. 빼면 12910. 요게 법인세 차감전 이익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이제 법인세 500을 또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까지 뺀 것이 당기순이익이니까 1291만 원에서 500을 빼죠. 법인세를. 그러니까 791만 원은 당기순이익. 네, 손익계산서 구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관련된 개정 과목을 쭉 나열해주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영업이익은 얼마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은 얼마냐,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하면 짝짝짝짝 계산이 돼야 돼요. 네, 분발해 주시고 다음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 자료로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냐? 네, 여러분 하여튼 뭐 이 개정 과목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딱딱 고르면 됩니다. 종업원, 작업복, 복리후생비,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금, 네, 판매관리비죠. 네, 두 개입니다. 판매관리비 두 개. 답은 13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또 해야 되겠죠.
질문을 양송이 씨 계시죠? 네. 자, 양송이님. 이 데이터에서요. 재고자산 매입 시 운반비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우선 개정 과목이 뭔가요? 뭐 개정 과목이라고 개정 과목을 말해도 되고 그냥 무엇이다라고 말해도 돼. 네. 개정 과목 꼭 아니어도 됩니다. 이 운반비. 양송이님이 어디 계시죠? 아 예. 무엇에? 무엇의 취득원가? 취득원가 맞아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죠. 그러니까 이게 도매업이라고 했으니까 상품이겠죠, 상품. 네, 그래서 이거는 상품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고요. 뭐 취득원가다, 네, 맞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예요. 이거 판매관리비 아닙니다. 운반비가 판매관리비이려면 뭘까요? 재고자산 판매시 운반비. 예, 재고자산 판매시 운반비는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돼요. 예, 그러나 매입시 운반비는 상품. 네, 개정 과목으로는 도매업이니까 상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소영님. 네, 여기 그 네 번째 있는 거 있죠? 예,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거 개정 과목이 뭔가요? 예,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고 개정 과목은 이자 비용. 그렇죠. 예, 이자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으로 가봅시다.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중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된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네, 따져보면 되죠. 얼마가 유실됐는지. 장부를 보니까 기초가 30, 매입이 120, 매출이 1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그러면 이 이익률이 20%면 여기에 원가는 80만 원이라는 얘기죠. 원가는 80만 원. 그러면 재고 금액이 장부 재고 금액이 나오죠. 자, 150에서 80을 빼면 기말 재고 금액이 돼요. 150에서 80 빼면 얼마인가요? 70만 원이죠. 네, 그러면 재고자산이 장부 금액으로는 7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장부 재고예요. 자, 그런데 재해가 생겼고 재해가 끝난 다음에 실사 조사를 했더니 기말 상품 재고 상고 실사 결과 60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장부에는 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답은 1번이죠. 10만 원만큼 재해로 피해를 봤다. 재해 손실 10만 원. 장부 재고하고 실지 재고 조사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는 유실된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보세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임차료 총계정원장이 하나 있고 이자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네. 그 원장을 보고 이 장부를 볼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당기분 임차료는 60만 원이다. 자, 임차료 계정을 보면 알 수 있죠. 집합손익으로 간 것이 임차료예요. 여러분, 이 집합손익이라는 건 임시계정으로서 기말에 수익과 비용이 집합손익으로 다 모인다고 그랬죠. 집합손익으로 모이는 그 자체가 임차료인 거예요.
집합손익과정 차변에 가는 거죠. 비용이니까. 그래서 임차료 계정에는 대변에 기록이 되고 이제 이 집합손익 계정에 가면은 이 임차료가 차변에 적히죠. 임차료. 집합손익에서는 차변에 옵니다. 1번 틀렸어요. 40만 원입니다. 60이 아니죠. 단기분 임차료는 40만 원이다. 다음 2번. 차기로 이연되는 임차료는 20이다. 그러면 선급 비용이 있다는 거죠. 임차료 미리 지급한 거. 계정을 보면 압니다. 여기 있네. 선급 임차료 20만 원. 선급 임차료가 차기로 이연되는 겁니다. 단기의 임차료는 아닌데 10월 1일 날 임차료를 60만 원 지급했는데 그 안에 내년도 것이 20만 원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결산 때 선급 임차료로 비용을 취소시켜 줬어요. 그게 12월 31일 이 전기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2번은 맞았나요? 네, 이연되는 임차료 20만 원이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3번이 틀렸겠죠. 차기로 이연되는 이자 수익은 선수 수익이 있다는 거죠. 선수 수익 50만 원 있나 보세요. 이자 수익에 선수 이자 40만 원 있죠. 선수 수익이 40만 원 있는 겁니다. 이건 부채죠. 이자 수익 계정에 차변에 적히지만 선수 수익 계정에는 선수 이자 계정에는 대변에 적혀서 부채로 인식해 가지고 내년으로 이연됩니다. 40만 원, 50만 원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단기분 이자 수익은 90만 원이다. 손익계정으로 간 거. 손익계정으로 간 걸 봅니다. 50만 원이죠. 이자 수익. 90이 아닙니다. 50만 원. 집합손익으로 넘어간 것이 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50이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하나 해요. 차기로 이연되는 요 분계를 한번 해보세요. 2번에 차기로 이연되는 임차료는 20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요. 임차료에 이와 같이 지금 선급 임차료하고 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분계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12월 31일 분계. 누가 표현을 한번 해보느냐. 네. 이꽃님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선급 임차료만. 네. 자, 네. 차변의 선급 임차료 또는 선급 임차료, 선급 비용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 선급 임차료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쓰겠습니다. 예, 차변은 이거고요. 대변이 뭘까요? 자, 20만 원이 무슨 계정 대변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20만 원이 무슨 계정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시고 대변 계정 과목을 결정하면 돼요. 그렇죠. 임차료 20만 원. 이거 결산 수정무게로 잘 나오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선급 임차료는 선급 비용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선급 비용. 예. 여기서 선급 임차료도 선급 비용이나 마찬가지예요. 선급 보험료, 선급 보험료도 선급 비용, 선급 임차료도 선급 비용. 자, 그러면 거래의 결합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자산입니다. 자산을 증가시키고 대변에는 그렇죠. 비용 취소입니다. 단기에 지급한 비용 중에서 비용을 취소시키면서 그걸 자산으로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거예요. 내년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내년도 비용으로 저걸 대체시킬 거예요. 예, 이렇게
분개까지 하고 그 분개된 결과가 임차료 계정에 어떻게 전기되었는가 보세요. 임차료 계정을 찾아가 가지고 임차료 여기 대변이니까 임차료 계정 대변에다가 20만 원이라고 적고 상대 계정 과목을 적고 이렇게 장부를 기장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 전기의 원리를 설명할 때 이 교실에서 녹화해가지고 그 녹화를 들어보니까 좀 울리고 좀 힘들더라고요. 듣기가 약간. 예. 그걸 좀 영상을 좀 바꾸고 싶은데 언제 컨디션 좋을 때 한번 녹화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울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 이 전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강의를 좀 듣기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전기하는 원리 아시는 이유는 그래야 이 전기된 장부를 보고 바로 분개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걸 딱 보고 이걸 분개로 쓸 수 있어야 돼. 10월 1일 날 분개 한번 써보실래요? 네.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10월 1일 거 분개. 네. 10월 1일은 분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전기된 장부를 보고 저건 어떻게 분개가 된 거지? 임차료 계정 차변에 기록됐잖아. 그러니까 차변이 임차료. 근데 금액은 60만 원이잖아. 60만 원. 그리고 대변은 거기 앞에 이 60만 원 앞에 적혀 있는 계정이에요. 현금 60만 원. 10월 1일 요 임차료 계정 차변에 기입되어 있는 이 기장 내용을 분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말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로. 예. 10월 1일 날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이걸 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누가 만들어 보시느냐? 이 남이님이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자, 10월 1일 날 이 내용을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 남이님. 10월 1일부터 1년치 임차료. 네, 1년치인지 뭔지 그건 뭐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10월 1일 날 임차료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여기에 뭐 차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월 30일 그 옆에 거 분개를 보니까 저 선급 임차료 20만 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기 게 있는데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몇 개월치인지 그 단정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10월 1일 거래는 임차료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차기분이 포함되어 있다. 20만 원이. 예. 자, 요런 거 연습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거 연습이 잘 되시면은요. 이런 문제, 이런 28번과 같은 이런 문제 만나잖아요. 다 맞춰요. 다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거래가 이날 이게 무슨 거래지? 이게 분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연습하십시오. 자, 2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7번 하고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도. 자, 주식회사 한국은 22년 결산 후에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서울이 12월에 파산하여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산했는데 결산을 했다는 건가요? 22년 결산 후에 거래처 주식회사 서울이 12월에 이미 파산해 버렸어요. 그걸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대손 충당금은 없다. 그러면은 이거 대손 처리를 빼먹었네요. 대손 처리. 이게 대손 처리하고 그 재무제표를 표시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대손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 12월에 이미 파산해 버렸으면은 대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 대손 충당금이 지금 바닥났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대손 처리 분계를 한번 하면 그 대손 처리 분계를 여러분이 떠올리면 이 문제 답을 맞추는 거예요. 자, 1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00만 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거래처 파산으로 대손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대손 처리 오늘 12월 31일 날 이걸 결산 때 알았으면 대손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손 충당금은 잔액이 없어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가? 자,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이연아 씨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연아님, 네, 한번 해보실까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처리를 하죠. 근데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해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이 없어요. 그러면 비용 처리합니다. 개정 과목이 뭐죠? 대손 삼각비. 네. 전부 비용 처리해요. 그냥 원래는 전기에 이걸 예상해 가지고 대손 삼각비 전기 결산에 반영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근데 아직 뭐 반영을 안 했으니까 이번에 비용 처리합니다. 대변은 뭐가 되겠까요? 매출 채권이죠. 이거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는 그냥 외상 매출금인지 바드러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편의상 외상 매출금 하겠습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서울.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대손 처리 분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것이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고요. 대변에 가는 것은 못 받으니까 자산이 받을 권리가 없어져 버렸죠. 자산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놓쳤다는 거죠, 지금. 나중에 알게 됐으니까 지금 이것이 놓쳤어요. 재무제표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1번부터 보세요. 매출이 과대해진다. 매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 여기 보면 매출액이 없잖아요. 매출하고 관계없습니다. 2번 당기순이익이 과소해진다. 비용 발생을 안 하면요. 과대해지죠. 과소가 아니라. 반대. 비용을 발생 안 시켰기 때문에 100만 원만큼 이익이 커집니다. 이익이. 3번. 자산의 과대. 맞습니다. 자산이 과대해지죠. 왜냐? 외상매출금, 즉 매출채권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감소를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 크게 나오죠.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이익잉여금 과소.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예요. 과대지. 과대. 왜냐? 비용을 발생을 안 시켰으니까.
이익이 커지니까 이익잉여금도 과대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손처리 분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쫙쫙쫙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는 머릿속에 이걸 넣어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머릿속에 이게 선명해지지 않으니까 종이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빨리. 예, 종이에 빨리 써보고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다. 시험 보실 때요. 가능한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빨리빨리 찍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시간을 관리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빨리 안 떠올라. 그러면 종이에 빨리 속도감 있게 빠른 글씨로 쓰시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네, 29번부터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